비행기 잔에 넘어 유족을 실은 버스들이 도착합니다. 참사 나흘 만에 이루어진 첫 현장 방문. 차가운 바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첫 절을 올렸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발주로를 둘러싼 철조망에는 누군가 남긴 애도의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다시 대형 참사로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참사 이튿날 무안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멀리 비행기 꼬리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합실에는 전날 달려온 희생자 가족 수백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원 확인된 그 명단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길, 김정, 김창, 안정, 이휘. 우리 새끼 어쩌구나. 먼저 이름이 불려도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도 모두가 참담한 밤. 나머지 DNA 160 없는데 164명이면 아직은 나머지는 언제쯤 와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저희도 저들이 보이는 건 지금 164명이니까 15명 남았어요. 수색 작업은 야간에도 이어졌습니다. 폭발 사고였습니다. 흩어진 유류품과 유해 수습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습된 희생자들은 야외 경납고에 임시 안치돼 있었습니다. 본래 이날 오후까지 냉동고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몇 시간이 지난 이때까지도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시신의 부패를 최대한 막기 위해 빨리 컨테이너로 들어갔으면 좋겠는 건데. 냉동고 상황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장에? 지금 속도가 좀 붙은 모양입니다. 붙었는데 그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몇 대 설치됐고 몇 구 안치했다. 이렇게 좀 정량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속도가 붙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11개 설치가 완료됐고 냉동고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시신은 이동 중에 있고요. 네. 지금 현장 관계자 말에 의하면 11시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수습 절차와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절실한 유족들. 임시 안치소에 다녀온 유족 대표가 애타는 이들 앞에 섰습니다. 혹시 밖에 계신 기자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제 기자분들의 도움이 너무 절실합니다. 우리는
제주항공 사고 피해 유족들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마지막인 존엄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들의 유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납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약속했던 냉동시설은 아직까지도 설치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대합실에서 밤을 맞은 유족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은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의 남편. 여동생 남편분이 저기 혼자 네, 아니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혹시 신원 확인이 되셨어요? 선생님 가족께서는? 아직 안 됐어요, 딸이. 아, 딸이요? 네. 지금 신혼자가 15명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딸이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맞아서 신랑이랑 큰딸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3명 갔는데, 이제 저는 일도 바쁘고, 둘째가 이제 예비소집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 면접을 봐야 돼서 같이 못 갔어요. 네, 신랑이랑 큰딸이랑 어머니랑 갔는데, 모두에게 큰 상흔을 남긴 참사. 무안공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소리를 듣고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아마 저기서부터 이렇게 저희 가게 방향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가게 상공을 지나쳐서 저 부분에서 선행을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촬영하는 장면이 그때부터 보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가 촬영한 영상은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쾅쾅쾅쾅 소리가 났거든요. 그냥 3번에 4번 정도 소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밖을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었는데 원래 착륙 방향이거든요. 근데 평소보다 고도도 낮고 그리고 약간 비행기가 살짝 기울어졌었거든요. 기울어지고 비행기 방향이 헐줄 방향이 아니라 저희 가게 방향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은 주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첫날은 이제 눈만 감으면은 앞에 눈앞에 이제 어른거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희생자 중에 애들 있다는 말 듣고 진짜 계속 머릿속에 진짜 그 애기들이 너무 가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참사 나흘째인 1월 1일. 179명 희생자의 유족들이 처음으로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이자 중요한 애도 과정인 현장 방문. 하지만 그 앞에선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잔해 앞에 새해 차례상을 차리고 유족들은 예를 갖췄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광주에서. 베이고 꼬리가 데리라도 그대로 베이고 공부를 갔다가 그래 안 갔으면 어쩌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나서야 이렇게 했구나. 이날 179명 전원의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인도되어 장례를 치르기까지는 여전히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온전한 수습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체에 대한 DNA를 먼저 확인하고
본체, 그 다음에 나머지 시신편에 대한 DNA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신 분은 본체하고 시신편을 다 맞춥니다. 그게 이제 그나마 완벽한 상태에서 이상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인계를 해드립니다. 우리 누나 너무 사랑하는데 보내시게 말해주세요. 이누가 알아요. 나라에서 진짜 이누가 알아요. 엄청 이누가 알아. 이해해요. 서로 우리가 논의하잖아요. 우리 빨리 보고 싶어. 나는 우리 누나 사랑이라고 맞추고 싶어. 지금 트라우마 받는 사람 없어요. 하나 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어요. 얼굴이 다 타고 하는데 다 다녀서 살았어. 양복하라 빨리 하라. 한 유족의 호소에 대합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고 수습, 온전한 애도까지는 아직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또다시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팔순을 기념해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난 가족 등 소중한 이들과 함께 여행길에 오른 가족 단위 승객들이 많았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착륙 허가를 받고 9분 만에 벌어진 사고. 조류 충돌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그것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의문점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왜 조종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건지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무려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태국 방콕에서 전남 무안으로 향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오전 8시 54분, 무안공항 관제탑은 여객기의 착륙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약 3분 뒤 해당 여객기에게 조류 활동에 주의하라는 교신을 보냅니다. 그러나 불과 1분여 뒤 여객기는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중에 조류가 부딪히면 기체 일부가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금속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심하게 파손이 되기도 하고 또 뚫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 엔진이 굉장히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기계 부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틈이 없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조류가 빨려 들어가면 그 조류의 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틈에 끼임으로써 엔진 블레이드들이 깨지면서 엔진 전체가 손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은 그런 경우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조류 충돌로 문제가 발생한 여객기는 1차 착륙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은 탑승객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도 확인됩니다. (8시 59분) 조종사는 비상선언 후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이륙하는 복행을 선택합니다. 사고 전후에도 새떼를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조류 활동이 많은 무안국제공항. 그러나 착륙 시도 중 조류 충돌로 인해 복행까지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잉이나 이런 데서는 적군 중에 조류 충돌을 했으면 가능한 한 착륙을 하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복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착륙할 시점에 다가왔을 때 만약에 조류 충돌했다면은 바로 내렸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복행을 했고요.
실제 비행기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매뉴얼에는 착륙 과정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착륙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여객기는 왜 복행을 선택한 걸까? 고란을 하게 되는, 나는 이래서 고란해야겠다, 이걸 인텐션을 타워에다 좀 얘기해 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생겨요. 리즌을 왜? 제주에 뭐뭐뭐 go around due to engine fire. 파이어 메시지가 떴거나 파이어가 났다면은.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은 메이데이 메이데이하고 버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이제 무슨 상황이 됐는가를 조금 좀 더 얘기해. 예를 들어 엔진 파이어. 엔진에서 불이 났다. 엔진 페일리어. 엔진이 고장 났다. 이러한 그 코멘트가 좀 추가가 됐으면은 지금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현재까지 공개된 교신 내용만으로는 당시 기체의 이상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 조종사가 그 복행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인 상황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조류 충돌이 실제 사고 여객기에 어떤 충격과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 사고 원인 규명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선언 후 여객기의 복행 항로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소 급격하게 방향을 꺾어 역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또 안내를 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가 돼서 내려가면서 이제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객기는 관제탑으로부터 2차 착륙 허가를 받고 1분 만에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복행 후 공항을 선회하며 안정적인 착륙을 준비할 수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걸까? 조류 충돌이 됐고 그게 공교롭게도 좌우 엔진이 다 고장이 났고 이렇게 돼서 메이데이 콜을 하고 바로 돌려서 내렸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이 설명이 이 가설이 틀린다면은 그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지 않게 되죠. 엔진이 두 개가 다 나가지 않았다든가 엔진이 하나만 살았어.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급하게 내릴 이유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엔진이 모두 고장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런웨이로 지금 싹 진입하고 있다고요. 예, 런웨이 중심선으로 오기 위해서. 조정하다 보면 이렇게 리버스 하다 보면 이거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안정적으로 아주 조정은 잘했어요. 저 때까지도 타치선이 안 됐어요. 예, 다음에는 또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살짝 올라갔죠? 플로팅 또 올라갔죠? 타치다운 지금 되면서 저렇게. 엔진이 만약에 고장나면 아니 저렇게 안 되죠. 이게 저렇게 안 돼. 안 되죠. 투 엔진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상승을 쭉 해 올라갑니까? 그리고 반대편 런웨이까지 가서 돌아서 내렸다고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바로 그냥 직진 얼마 하다가 그대로 추락을 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투 엔진이 꺼졌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재착륙을 시도한 여객기는 활주로 중간 지점에서 동체를 이용한 착륙을 합니다.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활주로 길이도 부족하고 감속 장치까지도 작동하지 않은 상황.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의문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랜딩 기어입니다. 특히 1차 착륙 시도 중 촬영된 사진에서 앞쪽에 랜딩 기어가 작동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돼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랜딩 기어는 착륙할 때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하강 중 일정 고도에 도달했는데도 작동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경고음이 울립니다. B737 기종을 똑같이 조정석을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터인데요. 이쪽에 보면 뭐 플랩, 스피드 브레이크 같은 감속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내려와 있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기체가 안정적으로 착륙하기 위해서는 감속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에는 감속 장치 고장에 대비한 2중, 3중의 예비 장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요 시스템이 이중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737 지금 800 기종에도 만약에 A 채널이 고장이 나면 B 채널이 또 대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진 2개 중에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왼쪽 엔진이 정상적으로 유압을 공급하는 한 안 내려올 수가 없죠. 전기 계통이 전부 아웃이 됐다. 여기에도 또 백업이 있어요. 전기에도. 우리가 AC를 통상 쓰지만은 만약에 양쪽에 AC가 다 아웃이 됐을 때는 항공기용 배터리가 또 있거든요. 모든 전기 전자장치가 사용 불능인 경우를 대비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동 장치도 있습니다. 랜딩 기어 타이어가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 랜딩 기어 스트럭처도 무겁고 이게 툭 떨어져요. 그 프리폴이라고 그래요. 자연히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그걸 땡겼는지 안 땡겼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핵심 열쇠가 될 블랙박스. 블랙박스에는 당시 조종사가 처했던 상황과 대응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소위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조종실의 음성을 계속해서 녹음을 하고 또 지워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딱 멈추는 순간에 30분 전까지의 대화는 다 녹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 외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제 센서들에서 개척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비행기 자세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엔진은 어떤 상태이고 뭐 혹시 가운데 경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지 하는 정보까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고 직후 외신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에 대한 다른 지적이 나왔습니다. Probably what struck me the most about it was why that concrete berm was there. Because that airplane could have stopped, people could have gotten off of it if they hadn't hit that concrete berm. Why was it there? The passengers were killed by hitting a solid structure just over the end of the runway, where a solid structure should not be. 활주로 끝에 세워져 있었던 로컬라이저. 전파를 쏴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돕는 방위각 시설입니다. 안테나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흙더미처럼 보이는 둔덕. 그런데 내부엔 콘크리트판 19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15년 히로시마 공항에서 로컬라이저와 충돌한 아시아나 여객기. 그러나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 그대로 뚫고 지나간 겁니다. 콘크리트 지지대 위에 설치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콘크리트 둔덕이라는 것 자체가 활주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활주로를 넘어서서 이렇게 오버런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항공기를 유도해주는 안테나가 장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비 자체는 필요하죠. 근데 그 장비를 지지시켜주는 그 언덕이, 그 둔덕이 반드시 필요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겁니다. 2020년 무안공항 설계 용역 발주 당시 한국공항공사도 장비 안테나와 기초대 등을 설계할 때 부서지기 쉬움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이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을 고려하라고 했던 것이 그 둔덕 위에 레일 등 기초대를 좀 이렇게 개량 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도록 좀 고려하라 뭐 이런 취지였다. 종단구역 밖에 있는 건 부서지지 않는 장애물이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일단 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 간의 규정 간의 관계들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규정을 따져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국토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당국의 태도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재난에 문제가 없다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재난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은데 국토부 입장이 심지어 다른 나라의 어떤 공항까지 이름을 대면서 이런저런 데 했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의 그 사고 발생의 책임만 묻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대책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면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가장 강력하게 제도가 바뀔 때는 큰 사고를 만났을 때예요. 근데 이렇게 큰 사고를 겪은 상태에서도 조차도 이 기존의 제도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사고를 계속 겪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사 열흘 전 무안공항의 관계자 회의에선 조류 충돌의 위험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조류 퇴치 직원은 1명뿐. 대응할 인력과 장비 모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이제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 서베일런스 레이더라고 그런 걸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는 공항이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무안공항에는 그런 레이더는 없고요. 그래서 관제를 하는 분들이 눈으로 보거나 망원경으로 계속 서치를 하죠. 공항 주변을 조금 더 안전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계 주요 외신들 또한 이번 참사가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민항기 사고라고 전하며 공항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활주로 끝에 위치한 방위각 시설, 즉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고 직후 국토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시설이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세부 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 방위각 시설도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책임 회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항공기 결함이나 정비 부실 등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주항공의 올해 항공안전 투자 비용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2%가량 낮게 설정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안전 문제에 둔감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사 이틀째.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가 유족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주항공 대표 맡고 있는 김희배입니다. 유족들의 불신은 깊었습니다. 사죄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건 중요한 일이지 않아요. 보여주시기만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안치하고 나서 납골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다시 저희는 부모님 두 분 중에 아버지만 시신을 찾았고요. 어머니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DNA 미확인자 15명 중에 오늘 아침에 10분이 확인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뭐 중간에 있었지만 미확인자 명단에도 저희 어머니 명단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 항공사가 전혀 사실 저희도 정보는
받고 있는 거고요. 항공사에서 제공한 탑승자 명단부터 재판 5분 전입니다. 성함도 틀리게 데려가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서로 노락이 돼가지고 정부 명단과 안 맞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요. 구체적으로. 대표단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단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신 수습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결함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왜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함이 운항 전에 결함 보고가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된 결함이 없었다는 그 답변이었는데 그게 아마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건 명확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사고 전날 하루에만 무안과 말레이시아, 일본, 타이베이 등 다수 일정을 소화했던 사고 여객기. 하루 16시간을 비행했습니다. 제주항공에서 일했던 기장을 만나 제주항공의 근무 환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 좀 악명이 높았죠. 스케줄 강도 자체가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좀 세죠. 맥시멈 운영을 한다면 5일, 6일 연속 근무를 시킨다든지 국내선 뭐 한 3, 4일 돌리고 마지막에 국제선 갔다 오는 그런 패턴으로 돌린다면 엄청나게 피곤한 임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정 휴무일 8일 내지 9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법정 휴무일을 미보장하는 상태로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8일을 쉬어야 되는데 8일 이하 5일만 쉬고 나머지 3일을 회사에 반납하면 1일당 미화 1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요. 실제로 제주항공의 한 달 평균 여객기 운항 시간은 418시간. 국내 6개 항공사 중 가장 깁니다. 사고기와 같은 보잉 737 기종을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이런 점 역시 조종사들의 피로를 가중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대형기를 타다가 이제 이 737이라는 비행기를 탔을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대형기는 100시간을 타도 소형기보다 안 피곤해요. 기장, 부기장이 2세트가 타요. 그래서 반반씩 임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런던을 갔어. 그러니까 런던을 가는 12시간 동안 절반을 나눠서 해요, 서로. 근데 소형기는 매일 같은 조종사가 계속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거리로 이착륙이 잦다 보니까 이착륙할 때에 이 조종사들한테 가장 피로도가 많이 쌓이거든요. 저비용항공사들의 스케줄들을 보면 뭐 어떤 기장은 한 달에 90시간을 넘게 타고 어떤 기장은 한 달에 뭐 100시간 가까이 이렇게 타는 기장들도 있어요. 잦은 운항을 소화하는 만큼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직 항공정비사는 항공정비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토로합니다. 코로나19를 걸치면서 유출이 했어요. 정비사 유출이. 그것도 숙련된 중간 레벨층이 많이 유출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제 이겨내고 지금 운항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비사의 인원 부족이 과중돼서 좀 피로도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는 안전점검 여건이 더 열악하다고 말합니다. LCC에서 대량적으로 지금 편승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띄우기만 하다면 작업할 시간들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야 될 점검도 시간에 쫓겨서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작업하다가도 지금 지연되고 있을 때는 부담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자꾸 이제 물어보죠. 승객들도 그렇고 언제 끝나냐고 하는데 우리 정비가 확실히 언제 완료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압박은 조금 있습니다. 2005년 출범한 제주항공은 약 20년 동안 저비용 항공업계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정비 인력은 지난해를 빼고 계속 줄어들어 2019년 대비 13% 이상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는 사이 제주항공은 정비 규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 누적 액수도 업계 1위입니다. 이렇게 꽉 채우고 중간에 정비 시간을 이렇게 두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매너리즘에 빠져서 간과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리고 사소한 결함을 발견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지나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소한 결함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화시키게 되면은 다른 스케줄이 전체가 정비가 되죠. 그래서 스케줄을 다 바꿔야 되고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에서 이거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이러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정비나 기체 점검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무리한 운항이라고 할 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고요.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정비 제때 철저히 하고 있고 계획된 정비 그리고 일상적으로 출발 전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다음 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륙한 지 20분 만에 항공기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제주국제공항 착륙하지 못하고 서울국제공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비 인력은 충분했는지, 정비와 안전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제주항공을 상대로 국토부는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항공 안전과 관련돼서 이제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항공안전감독관 3명을 제주항공에 급파해서 지금 안전감독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원인에 맞게끔 좀 더 강도 높게 안전 부문에 좀 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사업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예약이 6만 건 넘게 취소됐습니다. 모회사인 애경그룹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항공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또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인데요.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는지,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참사 사흘째. 유족이 요청했던 공항 안 분향소가 마침내 마련됐습니다. 3일 만에 저희가 첫 제사를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꽃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1층, 희생자 179명의 위패가 세워졌습니다. 검은 액자에 담긴 영정사진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유족들은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새해 첫날이던 다음 날 아침.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이 공항 청사를 둘러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 약 2,000명의 조문객이 무안공항에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이제 비행기에 있었어가지고 이제 당일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저도 썩 마음이 계속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편치 않고 친구 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렇게 멀리 뒤에 줄 서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오신지 몰랐거든요. 그냥 막연한 줄 서 있는데 가까이 올수록 마음이 조금 또 이렇게 좀 운전하고 오면서 그분들이 이 길을 갈 때에는 정말 즐겁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겠다 하는 마음을 느끼니까 되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배를 마친 시민들은 애도의 마음을 적어 공항 한편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 찾아온 비극을 남의 일로 느끼지 않는 이들.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도 무겁고 희생자분들 추모도 하고 유가족분들께 위로도 전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맞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유족들의 끼니와 생필품을 챙기기 위해 달려온 자원봉사자도 많았습니다. 무안에 살고 있어가지고 남일 같지 않아가지고 마주쳤을 사람들이나 친척 같은 가족 같은 거 사무실 먼저 들어가셨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경기에서도 오시고 전북에서도 오시고 그냥 몸만 오셔도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기본 물품을 사비로 다 준비해서 또 오시고 봉사까지 하고 가시고 해서 유명 요리사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유가족들 안에 텐트 열어보시고 계시면 각자의 방식으로 위로와 연대를 하러 온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평균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떡국을 새해 첫날이니까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시니까 목에 넘기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시면 기운이 날 수 있는 음식이 뭘까 생각하다가 전복도 많이 넣고 좀 진하게 만들어서 그거 조금이라도 드셔도 기운이 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사고 수습이 진척됨에 따라 이제는 원인 규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나온 애기가 시신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수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도 브리핑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조사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경찰은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을 압수수색하고 김입의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추모 행렬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닷새째. 전국 곳곳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에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확인하고 되게 슬픈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또래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았는데 되게 참담한 마음인 것 같아요.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황망하고 이제 남은 유가족들이 억울함이 없이 사건의 진상들이 잘 밝혀지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이들이 이번 참사를 모두의 일,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상 규명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첫 장을 딱 열면은 거기에 딱 박스 된 이 문구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목적을 한다. 이게 이 조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던 거는 이미 발생한 거고 이 사고 조사를 통해서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제일 큰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방송을 결정하기까지 제작진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칫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지 2차 피해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는 것이 시사 프로그램의 역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참사를 둘러싼 허위 정보가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추정 60분은 더 이상 비극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항공 사고의 조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